예, 안녕하세요. 저는 MDS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에서 윈도우즈 인베디드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유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저에게 부여되는 시간이 1시간인데 굉장히 긴 시간인 것 같아서 사실 세미나 제가 몇 번 이렇게 다니지만 1시간짜리 세미나는 좀 요즘에 많이 없거든요. 그럼 줄이면 돼요. 네, 발표자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떡하지 막 하다가 질문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제가 모든 것들을 다 답변해주지 못하지만, 그리고 제가 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일을 하고 있지만 다른 분야에도 관심이 좀 많고요. 그리고 사실 오늘 모이시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에 대해서 제가 사실 잘 몰라서 일단 내용을 윈도우즈 10의 기초적인 내용부터 시작해서 좀 이렇게 좀 재미없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면 약간의 좀 하드코어 부분도 약간 좀 있습니다. 일단 근데 하드코어 넘어가는 좀 졸리시다 그러면 빨리 하고 끝내고요. 예, 우분투 세미나는 사실 처음입니다. 저는 윈도우즈 인베디드 분야의 MVP를 한 7년 정도 활동하고 있고요. MVP를 하면 뭐 좋은 건 별로 없고 사실 잘 모르겠는데 좋은 건 딱 하나 있습니다. 시간이 나서 비행기 값만 치를 수 있다면 그 MS가 이제 일주일 정도 불러서 개발자들을 실제 만나서 개발자들한테 이제 여러 가지 큰 소리를 냈으니까 샴푸를 마련해줬어요. 일주일 동안 가서 열심히 또 정보도 많이 듣고 이런 거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실제 개발하는 분이랑 인터랙션하는 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 원래 제가 많이 활동했던 분야는 그 윈도우즈 C 분야에서 많이 활동을 했고, 윈도우즈 C가 예전에는 윈도우즈 모바일과 함께 엄청난 강자였는데 점점 줄어들어서 저도 약간 좀 이런 쪽으로 이제 많이 윈도우즈 쪽으로 이제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시스템 엔지니어입니다. 그래서 디바이스를 만들고 OS를 브링업해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만들고 어떤 서비스까지 올리는 거 이런 분들을 도와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저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제가 그런 쪽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할 거다라는 그런 예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아젠다는 일단은 좀 스텝 1, 좀 쉬운 내용을 해서 유니버셜 윈도우즈 플랫폼 새롭게 나오는 윈도우즈 10 기반의 플랫폼에 대해서 알아보자 하고, 그 다음에 윈도우즈 10 IoT 코어라고 해서 라즈베리 파이에 올라가는 윈도우즈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윈도우즈가 라즈베리 파이 2에 올라가는 거 모르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예, 올라가니까 이 섹션이 약간 좀 땡기시죠? 네. 아니라서 그렇다고 말해요. 그리고 약간 좀 하드코어에 관련된 부분 윈도우즈에서 드라이버를 한번 작성해보자 컨셉으로 내용을 한번 준비를 한번 해봤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는 OS뿐만 아니라 우리가 윈도우즈를 가지고 놀 수도 있어요. 툴을 가지고 리눅스나 뭐 이런 것처럼 안드로이드 이런 것처럼 내가 구현하고 싶은 부분들 구현을 하고 끼워놓고 드라이버 끼워놓고 그래서 여러 가지 OS 튜닝 작업까지 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그림은 여러분들이 많이 보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윈도우즈 10이 나오면 마이크로소프트는 윈도우즈 10 갖다가 예전에는 어떤 분야는 윈도우즈 데스크탑 버전 쓰고 어떤 분야는 뭐 윈도우즈 C 쓰고 어떤 분야는 윈도우즈 모바일 쓰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커널도 다르고 기능도 다르고 그에 따른 API에 대한 리스트도 약간씩 달랐는데 이제 그런 거는 좀 올드한 방법이니까 그런 거를 이제 하고 윈도우즈 10의 OS를 최대한 줄여서 여러 가지 디바이스에 한번 올려보고 올리면 어떨까? 여러분들이 만든 앱이라든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모든 디바이스에다가 다 넣을 수 있게 하고자 하는 게 윈도우즈 10의 기본적인 그 백그라운드입니다. 윈도우즈 8부터 사실은 이런 움직임들이 있었어요. 윈 RT API 출시하고 뭐 스토어 앱 만들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한번 해봐라 라고 했는데 그때는 별로 이렇게 반응이 별로 없었고 일단은 너무
시기상조였다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시간이 좀 그래도 좀 지났습니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요즘에는 그 당시만 하더라도 뭐 GDI나 윈폼 베이스로 이제 UI를 만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먹히지 않은 이야기였는데 지금 오히려 윈폼이나 GDI, NFC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히려 윈도우즈 큰 디바이스 타겟하는 것보다 작은 디바이스 타겟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된다면 이 작은 약간 서비스에 따른 API 구성을 가지고 앱을 만들면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충분히 메리트를 느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윈도우즈 8부터 나왔던 API들을 좀 더 바꾸고 여러 가지 제약들도 많이 없애고해서 모든 디바이스에 다 한번 올려보자 하는 윈도우즈 10 원코어 라이브러리의 기본 컨셉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이 있을 수 있고요. 이걸 이제 윈도우즈 원코어 라이브러리를 얹고 앱도 하나, 그리고 디바이스 드라이버도 하나 하면, 그리고 모든 개발은 클라우드 포함해서 모든 개발은 이 PC에서 하나, OS 튜닝도 PC에서 하나라고 한다면 개발도 굉장히 쉬워지고 앱 개발,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도 소스 코드만 동일하고 하드웨어 스페시픽 부분만 조금만 바꿔준다면 커버할 수 있다는 게 윈도우즈 10 기본 컨셉입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냥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자기네들도 스토어라든지 아니면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 코타나 음성인식 서비스들 이런 것들도 자기네들 다 직접 그런 식으로 만들어서 배포를 하고 직접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여러분들이 하세요라는 컨셉이 아니라 같이 한번 해보자는 컨셉. 29일인가요? 7월 29일 이번 달 말에 윈도우즈 10이 나오고요. 윈도우즈 10의 7가지 버전이 있는데 저는 오늘 그 7가지 버전 중에서 IoT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에 IoT 다 알고 계시죠? 네. IoT 제가 한 2년 전에 들었을 때만 해도 약간 좀 또 없어질 단어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금 더 많이 듣고 있고요. 하물며 요즘에 주부들도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아침 방송인데 여러 가지 많이 나오고 주부님들이 실제 이용하는 냉장고나 세탁기에도 들어간다고 하니까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마이크로소프트도 역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고 그동안의 인베디드 라인업의 이름을 IoT 라인업으로 이름까지 바꿨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윈도우즈 인베디드 C, 윈도우즈 인베디드 모바일 이런 부분들이 다 인베디드가 빠지고 윈도우즈 Io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0 기반, 원코어 기반이기 때문에 데스크탑에서 원코어 라이브러리를 참조한 어플리케이션은 바로 여기다 돌릴 수 있다는 것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름은 IoT라고 하지만 사실 윈도우즈 10 원코어랑 같습니다. 그래서 플랫폼도 똑같은 어플리케이션 기반, 디바이스 드라이버 기반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똑같은 유저 인터페이스를 유지하고 있고요. 원코어 라이브러리를 참조하고 있다. 보안 시스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안 시스템도 윈도우에 적용했던 그 보안 시스템 그대로 운영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보안 시스템이 윈도우즈를 개발한 솔루션이 있다라고 하시면 IoT에다가 바로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만약에 A라는 회사가 그동안에 윈도우즈 스페셜라이즈드 회사다라고 하면 윈도우즈의 IoT 디바이스가 많이 깔려있으면 더 그 회사한테는 비즈니스적인 그 기회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커넥티비티 옵션에서 예전에는 윈도우즈 스토어 앱에서는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큰 제약들 중에 하나가 하드웨어적인 접근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제약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IoT 시나리오에서는 여러 가지 센서들과 인터랙션하고 그 다음에 그것들을 제어하고 또 클라우드에 올려주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대폭 API들이 충족이 돼서 기본적인 페리페럴들,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통해서 센서들과의 여러 가지 통신들 이런 것들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요즘에 제가 보기에는 마이크로소프트는 이제 그 플랫폼 윈도우즈 만들어서 판매하는 회사가 아니라 이제 클라우드 회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저에다가 더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애저에 붙는 시스템이 윈도우즈가 아니더라도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만드시는 디바이스나 아니면은 제작하는 디바이스 아무거나 애저에만 붙어라라고 서비스를 원하는 거겠습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윈도우즈 10 그들의 입장입니다. 원코어가 나오기 전부터 윈도우즈 8 때부터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었어요, 사실상. 그래서 비슷하다 하는 시점이 2점이었고요. 더 많이 비슷해졌다 하는 시점이 재작년에 8점이 나왔을 때입니다. 아직까지 윈도우즈 모바일이 없으니까 사실은 테스트하기 힘든데 제가 같이 일하고 있는 분들 중에는 윈도우즈 핸드헬드 8.1로 제작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어서 여러 가지를 만져봤을 때 사실 많이 비슷했습니다. 개발 환경은 거의 똑같고요. 근데 API들은 완전히 같진 않아요. 그래서 라이브러리를 같지 않고요. 그래서 약간 좀 비슷하긴 합니다. 제목도 비슷하고 UI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완전히 똑같이 해서 프로젝트 만들고 플랫폼이 ARM이냐, X86이냐, 64비트냐라는 거 정해주고 다시 컴파일만 하시면 바로바로 올라가요. 그럼 이제 윈도우즈 10부터 완전 똑같다. 제가 예전부터 많이 일하고 있던 윈도우 C는 여기까지 커널을 같이 공유를 했고요. 윈도우 C는 리얼타임 OS의 라인업으로 계속 간다. 기본적인 사용 OS나 리눅스 같은 것들은 리얼타임 OS는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산업용 장비를 들어갈 때 리얼타임이 중요시 되는 그런 시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직접 테스트를 하시고 튜닝을 하셔서 리얼타임 퍼포먼스를 맞춰주셔야 돼요. 윈도우즈 10은 리얼타임 OS는 아니고요. C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직접 테스트한 리얼타임 OS입니다. 그래서 IoT 디바이스들도 리얼타임이 중요하지 않은 부분들은 이쪽으로 가고요. 만약에 리얼타임이 정말 크리티컬한 속성들이 된다라는 디바이스는 윈도우 C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윈도우즈 10 IoT 플랫폼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모바일이랑 IoT 코어 얘는 두 개 다 ARM 플랫폼에 올라가요. 윈도우즈가 ARM 플랫폼에 올라가요. 그의 백그라운드는 원코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도 여러 가지 포스 장비를 개발하시는 분이나 ATM 장비를 개발하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GDI를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데스크탑 기반의 DLL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엔터프라이즈 플랫폼을 사용하시면 기존에 있는 데스크탑과 동일한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 세 개 플랫폼 모두 비주얼 스튜디오랑 유니버셜 윈도우즈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코타나라든지 여러 가지 보안 솔루션들 똑같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예, 혹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 중에 저는 일단은 윈도우즈 데스크탑과는 약간 좀 다른 인베디드 분야에서 약간 일을 하고 있었거든요. 혹시 인베디드 분야 쪽에 관심이 원래 있으신 분들 혹시 계시나요? 바로 오신 분들 지금 이게 끝났는데 일단 인베디드가 IoT로 바뀌었다라는 거가 일단 주요 골자고요. 그 IoT 플랫폼은 윈도우즈 10의 원코어를 참조하고 있는 동일한 플랫폼이다라는 게 두 번째 큰 사안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윈도우즈 10의 코어는 하나가 있습니다. 얘는 스토어의 WinRT API를 참조하고 있고 윈3를 아예 안 쓸 수는 없죠, 그렇죠? 윈3를 아예 안 쓰죠. 그래서 윈3의 어떤 부분을 쓰는 UI적인 부분들 말고 백그라운드에 대한 부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에 UI는 안 가지고 있어요. UI는 너무 구식이니까, 그렇죠? GDI랑 윈폼 너무 구식이니까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히 안 가지고 있습니다. C샵도 마찬가지예요. 단넷의 어떤 코어적인 부분, API는 호환성을 유지를 하고요. 그렇지만 UI적인 부분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 만드실 때 우분투 커뮤니티에서 사실 만드시지 않았을지 잘 모르겠지만 만약에 만드실 때 기존에 만들었던 걸 재활용을 하고 싶으세요. 근데 처음 만드실 때는 당연히 그냥 이 원코어로만 하면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을 다 올릴 수 있으니까 원코어만 만드시면 좋겠죠, 그렇죠?
근데 원래 있는 것들을 마이그레이션 하고 싶으시다라고 했을 때 마이그레이션을 할 때 GDI를 없애야 되죠. 그렇죠? 얘만 하려면 GDI 있는 거 그대로 쓰려고 하시면 PC 버전을 쓰시면 됩니다. 근데 그냥 다른 디바이스에 띄우고 싶으시면 GDI에 있는 부분들 없애시고 그 다음에 UI에 관련된 인사미들은 과감히 제거하셔야 됩니다. 시작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윈폼에 관련된 UI적인 부분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없애시는 게 마이그레이션 프로세스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디바이스는 엑스박스에만 들어가는 건가요? 그러면? 예. XNA는 엑스박스에만 들어가는 건가요? XNL 저는 엑스박스는 사실은 잘 모르겠는데 XNL에 대한 미래가 한 3년 전부터 저도 업데이트가 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XNL 그 게임 프레임워크 말씀하시는 거죠? 예. 어떻게 잘 모르겠어요. 아마 다이렉트 X 접근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 라즈베리 파이 2에서 예. 그 다이렉트 X가 된다고 저번에 들었는데 진짜인가요?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일단은 그 기본적인 그 모던 UI 정도의 기본적인 UI 구성, 그러니까 새로운 그 재물 UI를 테스트를 해 보는 단계고요. 다이렉트 X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라즈베리 파이에서 테스트를 해보지 않았습니다. 오픈쉘 ES2가 그 다이렉트 X에 좀 안 맞는다고 안 된다고 하는 분들도 계시고 제가 직접 눈으로 본 게 없어서 예. 저도 아직 많은 부분도 눈에 보지 않았습니다. 들어오시자마자 엄청나게 질문하시는데 아직까지 UI적으로 그렇게 많은 테스트를 하지 않았고요. 그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라즈베리 파이용으로 지금 윈도우즈 10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그 노티스를 보시면 리드미 파일을 보시면 아직 재물에 대해서 커스터마이즈 중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라즈베리 파이는 ARM 플랫폼을 쓰고 있고요. ARM 플랫폼의 그래픽 엔진은 제가 알기로는 말리를 쓰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PC 화상으로 말리가 아닐 텐데요. 그러면 어떤 거 씁니까? 그게 원래는 비디오 코를 쓰다가 이번에 깡으로 바꾼 걸로 예, 뭐 일단 어쨌든 마이크로소프트의 그래픽 엔진과 그 하드웨어 간의 그런 그 커스터마이제이션 작업은 사실 인텔이랑 가장 많이 일을 했기 때문에 그쪽에는 당연히 그 최적화가 잘 돼 있고요. 다른 그 ARM 플랫폼들은 그래픽 코어들을 굉장히 다른 걸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 퀄컴은 자사의 그래픽 엔진을 쓰고 있고 ARM은 말리 거를 많이 쓰고 있고 뭐 여러 가지 플랫폼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여러 가지 플랫폼들에 대해서 그 그래픽 엔진의 커스터마이제이션 작업은 아직까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단순히 그렇게 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라즈베리 파이도 제가 봤을 때는 처음에 나온 그 윈도우즈 10용에서 재물 렌더링 기능이 예전에는 좀 버벅대는 느낌이 좀 많았지만 한 2개월 정도 되니까 그나마 좀 많이 좀 보완되는 게 좀 많았고 앞으로 계속 커스터마이제이션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ARM 쪽에는 사실은 그 그래픽 그 엔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모든 걸 한꺼번에 다 지원해 주기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약간 좀 아직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동안에 같이 많이 일을 했던 퀄컴이 있습니다. 퀄컴의 그래픽 엔진은 아드레오고요. 거기에는 그나마 그 다이렉트 X가 잘 코팅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건 윈도우폰 쪽으로 보나요? 예, 윈도우폰인데 퀄컴도 요즘에 많이 달라졌어요. 왜 달라졌죠? 삼성한테 까여가지고 지금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퀄컴도 역시 인베디드 그리고 IoT가 지금 핫 이슈잖아요. 그래서 IoT 쪽으로 많이 시장을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도 IoT 쪽으로 많이 오려고 하는데 윈도우즈 10 IoT 기반이랑 같이 오고 싶어 하는 게 있죠. 그 동안에 그래픽 그 재물 렌더링 기술이라든지 그래픽 관련 솔루션 기능들이 가장 오랫동안 일했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직까지 ARM 쪽 기반에서는 퀄컴 솔루션이 가장 성능이 좋지 않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좋은 질문 되게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뭐 어플리케이션 디바이스 드라이버 만드시면 처음에 만드신다라고 하면 원코어로 만드시면 IoT 디바이스라든지 데스크탑 디바이스, 그다음에 모바일 디바이스 모두 다 지원을 하니까 여기에 기반해서 만드는 게 더 정신 건강에 좋고요. 기존에 있는 거 그냥 GDI 쓰겠다, 윈폼 쓰겠다라고 하시면 PC 버전을 계속 사용하셔도 됩니다.
쉽게 말해서 나눠서 코딩을 하는 그런 얘기네요. 쉽게 말해서 그냥 원코어 기반으로 그냥 하셔라는 게 사실은 저희 속내입니다. 원래 쓰시는 거는 PC 기반에서는 계속 쓰시되 마이그레이션 하시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을 거다. 여기 이렇게 포함하고 있다고 하시면 사실 서브셋이고요. UI 적인 것들 많이 걷어낸다고 하면 마이그레이션 하는 작업에 대해서 좀 그렇게 고생하는 것보다 다시 만드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얘는 얘가 이제 윈도우즈 10입니다. 이제 윈도우즈 10이고 얘는 탐색기죠, 그렇죠? 탐색기는 뭐 기반으로 돼 있죠? GDI 기반으로 돼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는 모바일 버전이나 IoT 버전에서 돌아갈까요? 이 탐색기가 나올까요? 처음에 부팅하면 안 나오죠, 그렇죠? 얘는 원코어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데스크탑 버전이기 때문에 뭐 이런 유니버셜 앱, 그러니까 원코어 기반의 앱이 돌아갈 수 있고요. 앱뿐만 아니라 윈3일 기반 탐색기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럼 데스크탑 기반에서는 다 돌아가는 거고요. 만약에 이거를 모바일이나 IoT 쪽으로 만드시고 싶으시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을 탐색기는 사용하지 못하시고 이 앱만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대로 부팅을 했을 때 처음 나오는 화면은 얘가 아니고 다른 유니버셜 앱이 뜨게 된다는 거예요. 마이크로소프트는 근데 요즘에 윈도우 10 나오면서 하고 있는 게 이 GDI 기반의 어플리케이션도 그 유니버셜 앱으로 마이그레이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어판 같은 거 들어가 보시면 일단 이런 날짜 같은 것들도 옛날에 GDI 기반에서 다 유니버셜 앱으로 마이그레이션 하고 있고요. 이 설정도 부분적으로 계속 유니버셜 앱으로 다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얘네들도 그냥 하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도 한다. 결국에 똑같은 이 유니버셜 앱이 나중에 IoT 코어나 모바일에도 똑같은 화면으로 뜨게 되겠죠. 그래서 얘는 앱 얘기입니다. 앱. 그래서 원코어를 참조하고 있는 앱을 유니버셜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고요. 기본적으로 당연히 C++ 사용할 수 있고 C#, 자바스크립트, JS 그 다음에 IoT의 랭귀지 파이썬과 노드.js 사용할 수 있습니다. UI는 GDI나 윈폼 사용하지 마시고 제물이나 HTML 그 다음에 다이렉트X를 사용하셔도 되겠습니다. API는 WinRP 그 다음에 얘네들은 서브셋이라고 말씀드렸죠. UI와 상관없는 애들 서브셋이고 그 다음에 앱 타입을 배포할 수 있는 앱 타입은 APPX 타입으로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개발은 다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이그레이션 하실 때 UI 부분 걷어내고 하시라. 지금까지 했던 얘기 나오고 있고 단넷도 마찬가지. 기본의 UI는 다 이런 식으로 개발을 하시는 게 새로운 프로젝트 구성하는 사람보다 나을 거다. 왜냐? IoT 디바이스랑 윈도우즈 모바일 디바이스 같은 것들 다 지원할 수도 있으니까 유니버셜 앱 스타일로 개발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 생각합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도 마찬가지예요. 디바이스 드라이버도 그동안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바이너리가 점점 커지고 프로젝트 점점 커졌습니다. 그래서 얘가 도대체 언제까지 커질 거냐라는 의구심이 굉장히 있었는데 윈도우즈 10 되면서 새로운 디바이스 드라이버 모델을 제시를 했어요. 유니버셜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얘기고요. 얘는 코드가 대폭적으로 감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만들면 모바일이나 IoT 디바이스, 그게 ARM이 됐든 엑스파일이 됐든 여러 가지 플랫폼에서 그냥 플랫폼을 선택하시고 다시 컴파일만 해주시면 포팅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디바이스 드라이버도 마찬가지로 유니버셜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불리고 있고 윈도우즈 10 원코어의 베이스라면 모두 다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테스트한 거라도
테스트 결과가 거의 똑같고. 쉽게 얘기하면 DDK의 단넷처럼 쓸 수 있다는 건가요? DDK가 WDK로 변환이 됐고요. WDK는 단순히 그 툴적인 부분을 갖고 있고, 이거를 가능하게 한 거는 WDF라는 그 객체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MFC 가지고 개발하다가 단넷에서 윈포미션으로 개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넘어가는 건가요? MFC와 단넷은 C++과 C샵의 관계를 해서 제가 정확하게 이해는 잘 못했어요. 그러니까 생산성이 엄청나게 향상이 됐잖아요. 예. 그런 식으로 그 드라이버 쪽으로 넘어가는 건지. 예, 뭐 생산성 측면에서 더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똑같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까보고 기존에 이제 윈도우즈 8.1로 개발했던 드라이버 소스 양과 10에서 유니버셜 앱으로 개발한 소스 양에는 굉장한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WDK는 그냥 툴이고요. WDF를 가지고 와서 WDF의 속성을 채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WDF를 갖고 와서 내가 얘를 센서로 사용할 건가, 아니면 GPI로 사용할 건가, 아니면 뭐 다른 디바이스로 사용할 건가, 속성을 딱 채워주고 메소드랑 하드웨어랑 연결을 해주시면 유니버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되는 거고, 얘를 ARM으로 할 건지 X86을 할 건지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고르기만 해서 딱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이제 단적으로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호환과 유니버셜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유니버셜 앱이 그 윈도우즈 IoT, 엔터프라이즈, 그 다음에 모바일, 그 다음에 IoT에서 다 호환되는 거를 지도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비디오고요. 뭐예요 저거? 얘는 인텔 기반의 샥스코버입니다. 그래서 인텔의 베이트레일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인텔도 요즘에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IoT용으로 레퍼런스 보드를 개발을 해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앱은 뭐 유가적으로 보니까 유니버셜 앱이죠, 그렇죠? 유니버셜 앱과 아까 전에 그 디바이스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요. 얘는 데스크탑이에요. 윈도우즈 10 데스크탑. 윈도우즈 10 데스크탑에서 유니버셜 앱을 띄워놓은 거고,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유니버셜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센서를 붙여서, 빛 센서를 붙여서 빛을 확인했을 때 바로 반응한다는 거예요. 뭐 이거는 당연히 되는 거죠, 데스크탑이니까. 근데 얘가 IoT 작은 디바이스에서 될까? 그랬을 때 얘는 이제 라즈베리 파이가 동일한 OS가 올라간 인텔 플랫폼입니다. 여기에다가도 디바이스 드라이버로 똑같은 소스를 코팅을 하고, 앱은 아까 똑같은 유니버셜 앱을 띄워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OS는 작지만 유니버셜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유니버셜 디바이스 드라이버 앱을 사용하는 애는 얘가 아닐지어도 똑같이 운영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이제 그 퀄컴의 스냅드래곤 베이스인데, 얘도 동일한 UI가 여기는 이제 작은 화면에 올라가 있습니다. 얘한테도 동일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올라갔기 때문에 또 소스단에서, 코딩단에서 손질하는 거 없이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앱이 같이 ARM이든 X86이든 상관없이 활용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커널은 동일하고 디바이스 드라이버 단에서 유니버셜 디바이스 드라이버, 그 다음에 앱에서 유니버셜 앱을 사용을 하면 마이크로소프트가 커널 단에서 다 처리를 해준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그 윈도우즈 10 항상 얘기를 할 때 말씀드리는 게 생산성이고요. 비슷하다와 똑같다는 절대적으로 다르죠. 제가 그 윈도우즈 C나 그 데스크탑 코드를 윈도우 C를 적용을 할 때 엄청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단 툴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PI가 다릅니다. API가 비슷하다고 얘기를 해서 찾아보면 끝에 C가 붙어 있어요. 아니면 앞에 C라는 애가 붙어 있고, 그럼 매개 변수도 다릅니다. 그래서 비슷한 것과 똑같다는 것은 사실은 비슷하다고 하면 다시 개발해야 되는 거나 마찬가지고 굉장히 생산성 측면으로 봤을 때 좀 떨어지죠. 근데 그 윈도우즈 10에서 비주얼 스튜디오를 이용해서 유니버셜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유니버셜 앱을 사용을 하면 그냥 여기에서 바꿔주시기만 하면 돼요.
정말 똑같다. 제가 지금까지 테스트한 건 똑같다. 자, 여기까지 이제 윈도우즈 10의 그 기본적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유니버셜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유니버셜 앱을 사용을 하면 플랫폼이 달라지더라도 할 수 있고, 암이나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질문하신 것처럼 재물 엔진, 아까 전에 그 UI 엔진이 렌더링 되는 부분, 커스터마이제이션 부분에 대해서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도 여전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인텔에서는 되게 잘 되고요. 퀄컴에서는 좀 낫고요. 라즈베리 그래픽 엔진에서는 약간 버겁되는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윈도우즈 10 IoT 코어를 말씀을 드릴 거고요. 얘는 쉽게 말해서 라즈베리 파이 2에 올라가는 윈도우즈입니다. 라즈베리 파이와 라즈베리 파이 2는 CPU 스펙상으로 다릅니다. 성능이 완전히 다르고요. 라즈베리 파이 1은 암 V7 기반이고요. 싱글 코어입니다. 근데 라즈베리 파이 2는 암 코어텍스 기반이고 쿼드 코어, 그리고 그래픽 엔진도 완전히 다르고요. 여러 가지 네온 블록이라든지 여러 가지 병렬 처리에 대한 블록도 다릅니다. 모양은 비슷하지만 하드웨어 스펙은 전혀 다릅니다. 라즈베리 파이 2 정도 되면 윈도우즈로 올릴 수 있다는 걸 마이크로소프트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윈도우즈 10은 작은 버전이라고 하지만, 죄송합니다. 제가 많은 부분들 원래는 한글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왔어야 되는데 갑작스럽게 제안을 받아서 급하게 오느라고, 나중에 추후에 다른 세미나에서 만나면은 아마 한글로 된 버전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 작은 그 윈도우즈 10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원코어 라이브러리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스크탑 GDI나 윈폼이 없는 그냥 윈도우즈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작은 그 요즘에 하드 IoT 디바이스하고 IoT 디바이스에서는 센서 컨트롤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와 통신하는 네트워크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윈도우즈 거를 그대로 쓰면 된다. 이 새로운 윈도우즈 10 IoT 코어 OS의 컨셉입니다. 그리고 암 쪽, 그다음에 암 라인업도 여러 가지로 지금 확장되려는 분위기예요. 저희가 사실 이런 기술들이 나와도 칩밴더에서 움직이지 않으면은 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근데 요즘에 봤을 때는 여러 가지 국내 칩밴더들 포함해서 칩밴더들도 많이 움직이고 있고, IoT 쪽으로 관심을 많이 기울이고 이런 OS에서 지원을 이제 할 예정이라고 듣고 있습니다. X86뿐만 아니라 ARM도 지원을 해서 동일한 환경, 유니버셜 디바이스 드라이버, 유니버셜 앱을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뭐 IoT 디바이스는 어떤 거는 디스플레이를 갖고 있는 디바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애는 그냥 게이트웨이 있다는 애는 디바이스가 없는 애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하드웨어 스펙이 약간 다릅니다. 그 UI가 있는 거랑 없는 거랑은 리소스의 소비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리소스가 없는 애는 256MB 정도의 램만 가지고 있으면 이 윈도우즈 IoT 코어를 돌려 있어서 윈도우즈 그 유니버셜 어플리케이션을 구동할 수 있고요. 만약에 UI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최소한 512MB의 용량을 갖고 있는 플랫폼이어야 한다는 거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코어 개발 환경뿐만 아니라 그냥 윈도우즈 10 개발 환경이에요. 그래서 개발 PC가 하나 있으면 되고요. 여기에다가 비주얼 스튜디오 까시고 비주얼 스튜디오로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아니면 어플리케이션 개발하셔서 배포하고 디버깅 하시면 되고요. 디바이스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WinDBG2를 가지고 마치 어플리케이션처럼 브레이크 포인트 잡고 신고를 확인하면서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제어들, 설정들, 레지스트리 파일 설정들, 이런 애들은 파워쉘로 들어가셔서 얘한테 뭐 IP를 준다든지 시간을 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얘도 컨트롤이 필요하잖아요. 만약에 얘가 헤드리스 장비라고 그렇죠. 그럴 경우에 파워쉘을 이용하셔가지고. 윈RM은 뭐예요? 예? 윈RM은 뭐예요? 윈RM은 그 리모트 컨트롤입니다. 그래서 얘랑 붙을 수 있게 하는 그런 그 리모트 툴이죠.
그래서 그 개발을 하실 때 비주얼 스튜디오 2015를 먼저 설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SDK를 설치를 해주셔야 됩니다. SDK가 원래는 예전에는 앱 개발에만 사용하겠다라고 생각이 됐었는데 여기는 어느 정도 디바이스 드라이버에 관련된 종속성이 있기 때문에 SDK 반드시 디바이스 드라이버에도 하시려는 분들도 반드시 설치를 해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드라이버까지 개발하시겠다고 하면 WDK를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WDK 안에는 여러 가지 디바이스 드라이버 개발에 관련된 툴이 제공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ADK를 설치하시면 여러분들이 그냥 MS에서 주는 OS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적으로 OS를 다 컨트롤할 수 있는 툴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저거 전부 다 2015 커뮤니티 에디션에서 다 가능한 건가요? 에디션 무료로도 저희가 그냥 쓸 수 있는 거죠. 예, 무료 버전이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지금 평가판이지만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지금 아마 윈도우즈 10이랑 같이 정책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저는 윈도우 그 RC 버전으로 다 무료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하고도 될까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라고 아예 따로 나왔잖아요. 그거는 좀 제약사항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만약에 디바이스 드라이버까지 하시려면 WDK를 물리시고 뭐 이런 것까지 하시려면 아마 좀 제약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코드는 그냥 에디터고 그러니까 커뮤니티 에디션을 그냥 무료로 받아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비주얼 스튜디오 2015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로는 저기 SDK도 안 들어가고 WDK도 안 들어가고 ADK도 안 들어가지 않을까요? 아 그래요? 제 생각에는 그게 2014부터 커뮤니티 에디션 나왔잖아요. 커뮤니티 에디션이 기존에 그거 프로 버전하고 똑같거든요. 그래서 프로 버전에서는 웬만한 거 다 돌아가고요. 그 옛날에 그러니까 공짜로 받았던 그 뭐였지? 그 커뮤니티 말고 그 전에 있었잖아요. 익스프레스. 네, 익스프레스하고 달리 그 프로 버전은 웬만한 거 다 들어가 있고요. 대신 뭐 빠진 게 있다면 뭐 서드렌지 같은 거나 아니면 뭐 협업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기능만 빠져있지 일단 개발하는 거 플랫폼은 다 되는 거예요.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이 뭐가 됐든지 저는 상관 안 해요. 그 말은 SDK랑 WDK랑 ADK는 공짜로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얘가 플러그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만 확인하시면 되는데 비주얼 스튜디오 버전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근데 이 밑에는 이거 그냥 다운받으시는 거예요. 툴이 있다가 되잖아요. 그 툴에 얘네들이 플러그인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죠. 근데 아마도 되지 않을까요? 그 ADK 뭐 얘네들은 가격이 뭐 돈을 받지 않는 거예요. 있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일단 뭐 준비를 디바이스 드라이버나 OS 튜닝까지 할 준비를 다 마쳤고요. 저 사이트에 들어가면 기본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라즈베리 파이용 그 윈도우즈 이미지를 구현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걸 다운로드 받으시면 되고요. 그 확장자는 FFU예요. .FFU. .FFU가 뭐 약자는 좀 더 나오는데 .FFU는 얘가 이제 윈도우즈고 얘를 이 툴로 이용을 해서 디즘이라는 툴로 굽는 거거든요. 그래서 디즘이라는 툴로 얘를 이용해서 굽면 압축된 파일을 풀어서 우리가 C 드라이브 들어가서 볼 수 있는 윈도우즈 그 폴더 루트 구조가 이렇게 딱 나옵니다. 그래서 FFU를 활용을 해서 이 툴 비하인드 디즘이라는 툴이 있고요. 딱 누르게 되시면 SD 카드에다가 윈도우즈 이미지가 위치가 딱 되고 우리에게 익숙한 윈도우즈 폴더가 있고 뭐 프로그램 파일즈 폴더가 있는 그런 환경이 제공됩니다. 그래서 사이트는 이렇게 되어 있고요. 보시면 뭐 라즈베리 파이로 할 건지 뭐 미노보드 맥스로 할 건지 갈리오로 할 건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스타트 나오 이렇게 하시면 여기서 이제 친절하게 제가 말씀드린 점 있고 여기 FF 다운로드 할 수 있습니다. 꾹꾹 하면 되게 쉬워요. 그냥 그 라즈베리 파이에서 윈도우즈 뜨는 거 확인할 수 있고. 제가 장비를 원래 많이 갖고 다니는데 오늘 좀 제약사항이 좀 많을 것 같아서 장비 안 가지고 그 대신에 동영상들을 다 준비했어요. 눈치 잘고
이거 추측 부팅도 딱 키고 딱 부팅을 하면 얘 라즈베리 파이고 아까 전에 FFU를 딱 넣었을 때 그 윈도우즈가 설치되어 있는 SD 카드고요. 윈도우즈 로고 화면이 나오고 원래는 탐색기가 나와야 되는데 탐색기는 당연히 지원 안 되겠죠, 그렇죠? 지원 안 되고 기본적으로 탐색기 대신에 기본 그 어플리케이션 하나가 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공한 어플리케이션이 있던 것도 역시 다 오픈 소스입니다. 근데 지금은 아직 라즈베리 파이는 많이 커스터마이즈 해야 될 여지가 많이 남아 있고요. 부팅도 한 1분 정도 걸리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아직 제모 렌더러가 지금 더 작업이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요즘 버전에는 돌아가는 게 안 깨져요. 그 말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렌더러가 안정화됐다는 거죠. 그래서 뭐 학교에서라든지 아니면 교육용으로 아니면 심플하게 디바이스를 만들 용으로는 라즈베리 파이도 많이 하잖아요. 그것처럼 윈도우즈를 활용을 해서 하시면 되고 네트워크 통신이라든지 아니면 여기 핀랩 이용을 해서 센서 제어라는 것든지 그런 것들을 다 비주얼 스튜디오를 개발하셔서 빠르게 개발할 수 있습니다. 얘가 지금 기본적인 마이크로소프트가 제공하는 쉘이고요. 뭐 저거 그냥 모니터링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얘는. 여러분들 직접 다 아시죠? 그리고 얘는 인텔에서 얘는 인텔 플랫폼이고요. 얘도 마찬가지로 윈도우즈 i2 코어를 올려서 부팅을 해봤습니다. UI는 똑같은 UI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앱 하나, IoT용 앱 하나 개발해서 얘를 그 앱 개발한 걸 이제 기본 스타트 앱으로 개발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부팅까지 했으면 IoT 디바이스니까 앱에서 센서를 제어할 수 있도록 마이크로소프트에서 그 라이브러리랑 그다음 네임스페이스를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얘는 기본적으로 유니버셜 앱이고요. 그 위에 IoT용 네임스페이스를 활용하기 위한 라이브러리를 여러분들이 그 레퍼런스 선택을 해주시면 되고요. 얘는 기본적인 디바이스 드라이버 구조가 이런데 위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우회해서 GPIO 컨트롤이라든지 ISP-IO 컨트롤, SPI 컨트롤러를 우회해서 접근해서 하드웨어에 어플리케이션 다이렉트로 접근하기 위한 그런 네임스페이스입니다. 그래서 소스는 되게 간단해요. 기본적으로 유니버셜 앱이고요. 그 다음에 IoT 전용 라이브러리를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데스크탑에서는 아마 오류가 나는 문제 있을 거예요. 그리고 네임스페이스를 GPIO를 내가 컨트롤해서 LED를 껐다 껐다 하겠다는 걸 할 수 있고요. 그냥 간단하게 어플리케이션 단에서 GPIO 컨트롤러 드래그로 접근을 해가지고 마치 아두이노나 라즈베리 파이에서 하는 것처럼 LED를 껐다 껐다 하고 UI를 변경을 시켜보는 그런 어플리케이션. 얘는 그냥 아까 제가 두 개의 디바이스 보여드렸다시피 암에서 하고 싶으면 암 누르시면 되고요. X86에서 하고 싶으면 X86 누르시면 됩니다. 앱 데모마저도 역시 동영상. 준비 많이 하셨네요. 예. 그래서 배폴 아까는 암을 누르고 배폴을 딱 하면 이동해서 다운로드 받아주고요. 이렇게 깜빡깜빡 되는 그런 거죠. 일단 유니버셜 앱이라서 그냥 X86에다가 다 됩니다. 예, 뭐 여기까지가 이제 그 IoT 코어에 대해서 알아봤고 이미지 설정이랑 그다음에 그 간단하게 앱에서 하드웨어를 접근하는 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근데 저같이 이렇게 그 인베디드 분야에서 오래 일을 하고, 뭐 올해는 아니지만 일을 하고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 앱에서 하드웨어 컨트롤 하는 건 사실은 그 안정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한테는 반드시 그 중간에 디바이스 드라이버라는 애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복잡한 시스템을 납품을 하고 운영을 할 때 이런 앱이랑 디바이스 드라이버랑 뭐 이렇게 그 하드웨어 구조랑 이런 것들을 그 클래스 그러니까 계층 구조로 나눠서 운영을 하는 게 어떤 문제를 잡아나가는 거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하드웨어 컨트롤은 제가 봤을 때는 어플리케이션에서 하는 것보다 디바이스 드라이버에서 하는 게 사실 맞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런 시나리오는 뭐 교육용이랑 뭐 어떤 것들에 있어서 되게 좋을 텐데 정말로 가능한 시나리오인지 아닌지는 사실은 잘 의구심이 듭니다. 얘는 아두이노 소스인데요. 아두이노는 전형적으로 이제 펌웨어 구조죠, 그렇죠? 그리고 얘는 호mon을 뺑뺑이 돌려서 그냥 타이머에 따라서 스케줄링을 합니다. 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인가요? 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디바이스 드라이버 뭐죠?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그냥 단순하게 하드웨어로 컨트롤하는 애라고 생각을 그런 관점에 접근했을 때는 이게 디바이스 드라이버 맞아요. 디바이스 드라이버 맞고 아까 전에 저희가 만졌던 어플리케이션도 하드웨어 컨트롤 하는 거니까 사실 뭐 그런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 맞죠? 그렇죠? 앱인지 디바이스 드라이버인지 잘 모르겠는데 디바이스 드라이버 맞습니다. 근데 OS적인 디바이스 드라이버 좀 정말 실제 안정적인 그 시스템 운영할 수 있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하드웨어 제어는 당연히 물론 해야 되고요. 커널이랑 분명히 통신하는 부분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커널이 파워를 낮출 때 아니면 전원이 들어왔을 때, 전원이 됐을 때 어떤 커널에 대해서 커널이 주도적으로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여기에야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어플리케이션이랑 연동할 수 있는 특별한 API가 열려 있어야 되는 게 또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역할입니다. 앱에서 바로 다이렉트로 쏘는 것보다 이런 안정적인 API를 통해서 개체적인 구조를 만들었을 때 좀 더 그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를 잡아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디바이스 드라이버 제가 생각했을 때 하드웨어 컨트롤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이 세 가지 정보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 윈도우즈 10부터 좀 더 쉽게 디바이스 드라이버 작성할 수 있게 유니버셜 디바이스 드라이버 모델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나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만들고 작은 디바이스, IoT 디바이스부터 데스크탑 디바이스까지 다 커버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컨셉. 윈도우즈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개발을 하는 거는 저도 요즘에 처음 해봤는데 생각보다 예전에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이 됐었거든요. 근데 많이 좀 단순화된 면들이 없지 않아 있고요.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거에 대한 윈도우즈 디바이스 드라이버랑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어쩌면 리눅스 드라이버나 위시 디바이스 드라이버 만드는 것보다 더 쉬울 수도 있어요.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그러니까 윈도우즈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보통 이런 파일의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우리가 소스를 짜서 컴파일을 했을 때 나온 애는 DLL이나 아니면 SYS 파일 형태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컴파일을 하면 그럼 얘는 이제 소스 단위라는 거고요. 얘 소스를 하드웨어에 매치시켜서 인스톨하기 위한 매니페스트 정보를 갖고 있는 애는 이 IMF 파일입니다. 여러분들 뭐 윈도우즈 시스템 같은 거 구성하실 때 아니면 폴더 같은 거 들어가 보시면 IMF 파일 같은 거 많이 보였을 거예요. 얘는 실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설치하기 위한 정보 파일이고요. 진짜 소스 파일은 DLL 아니면 SYS 파일. 자, 디바이스 드라이버 구성을 하시려면 비주얼 스튜디오 WDK까지 설치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드라이버를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아키텍처가 어떤 건지 설정을 해주시고 디플로이를 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 제출해서 사인인까지 맡으시면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이제 패키지에다 넣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하나 붙여보는 거를 간단하게 한번 가이드로 만들어 봤는데 일단 하드웨어를 연결을 해야죠, 그렇죠?
센서 디바이스를 연결할 겁니다. 그래서 위노보드 맥스라는 인텔 플랫폼에 이제 가속계 센서를 하나 연결을 한번 해봤고요. 핀맵은 이렇습니다. 이 가속계 센서는 기본적인 데이터 통신은 I2C 아니면 SPI로도 할 수 있고요. I2C로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GPI를 통해서 OS에 인터럽트 처리할 수 있도록 인터럽트 시그널을 알려주는 그런 센서입니다. 어쨌든 요즘에 재밌는 것들, 센서 디바이스를 하는 것 중에 재밌는 게 센서와 디바이스의 연결이죠. 그래서 어쨌든 핀맵을 이렇게 연결을 한번 해봤고, 그다음 윈도우즈는 정형화된 펌웨어를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오스라든지 아니면 그 안에 ACPI 그 펌웨어 기반을 준수를 하고 있고요. 그 ACPI는 어떤 그 아이스케어시 포트나 아니면 GPI 포트를 어떤 용도로 활용을 하게끔 세팅해주는 그런 펌웨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여기는 좀 하드코어죠, 그렇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 좀 하드코어인데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여기는 펌웨어를 이렇게 추출을 할 수 있고요. 얘를 임의로 우리가 이 핀을 설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핀을 어떻게 설정하냐? 아이스케어시 포트를 데이터 용도로 활용하기 위한 설정이고요. 얘는 GPI로를 인터럽트를 받기 위한 설정입니다. 그리고 요거 있죠? ADXML 345 ACC 파일 이거는 이제 하드웨어 그 ID 값이고요. 아까 전에 INF 파일과 일치가 됐을 때 INF 파일이 정의한 DLL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설치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얘가 굉장히 중요하고 요 IO 포트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뭐 ACPI는 뭐 그냥 아까 전에 이렇게 쓴 거는 ACPI만의 문법이 있고요. 요거는 뭐 굉장히 간단합니다. 할 수도 많고 이 부분은 하드코어이기 때문에 좀 넘어가도록 하고요. 그래서 제가 수정을 했다라고 하면 바이너리로 수출을 한 다음에 얘를 메모리에다가 로드를 딱 시키면 OS가 이 아이스케어시 포트나 GPI 포트는 이런 용도로 내가 쓰려고 그러는 걸 인식을 딱 합니다. 그러고 나서 준비를 하고 있다. 디바이스 드라이버만 내가 설치를 해다오 라는 표시를 해주게 되는 거죠. 자, 하드웨어 연결하고 펌웨어 업데이트 했으면 WDF 기반의 유니버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만드시면 되고요. 이 유니버셜 드라이버는 WDF 기반에 있고 얘를 센서로 할 건지 GPI로 할 건지 뭐 여러 가지 타입으로 속성을 연결을 한번 해주시고 커널이랑 그 어플리케이션과 연동하는 부분들을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WDF를 사용을 하시면 20라인의 코딩을 가지고 디바이스 드라이버, 윈도우즈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활용할 수 있다라는 설명이고 이거는 좀 아닌 것 같고요. 뭐 이러면은 뭐 엔지니어가 사실 쓸모가 없죠, 그렇죠? 어쨌든 근데 다른 것보다 쉬운 것 같아요. 그래서 똑같은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8.1 이하의 코드를 비교해봤을 때 굉장히 많이 줄었어요. 디버깅도 용이해졌고요. 그다음에 커널 모드 디바이스 드라이버와 유저 모드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있는데 이건 이제 시스템 관련된 내용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은 이렇게 해서 유니버셜 WDF 이용을 하겠다라고 해서 비주얼 스튜디오에서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이 부분은 좀 이렇게 좀 어려운 내용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이런 내용들 말씀을 좀 드리다가 교육을 좀 듣고 싶으시다는 요구사항이 좀 많아지면 교육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한 적어도 한 2, 3일 정도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어쨌든 소스를 해서 다 만들었다라고 하면 INF 파일, 이거는 디바이스 드라이버의 매니페스트 파일이다 라고 하고요. 얘가 중요하죠. ACPI에서 아까 전에 만들었던 HID 값이랑 매치가 되면 이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생기고 간단하게 C코드로 되어 있고요. 하드웨어 연결되는 부분들 다 여기서 다 컨트롤합니다. 그 다음에 INF 파일은 여기서 제가 방금 전에 보여드렸던 것처럼 보여드리면 되고요. 아까 전에 ACPI 펌웨어와 일치시키는 하드웨어 아이디는 제가 여기에다가 명시를 해놨죠. 그렇죠? 그래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설치하기 위해서 제가 일단은
하드웨어는 연결을 해놨고요. 그 다음에 그 HPA 테이블, 펌웨어 테이블을 통해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설치를 해 나오는 것까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영상은 제가 이 유니버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윈도우즈에다가 설치를 해보고 윈도우즈에서 잘 돌아가는지 확인해보는 영상인데요. 제가 HPA를 업데이트했어요. 업데이트하면 디바이스 아이디가 뜨고 얘는 제가 HPA 펌웨어의 정의를 한 것처럼 아까 전에 동일한 하드웨어 아이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이 하드웨어 아이디와 부합하는 디바이스 드라이버 설치를 기다리게 되는 거고요. 제가 WDF 기반으로 설치하는 것들 컴파일을 해가지고 이 PC로 옮겨서 이 경로에다가 넣어놨어요. INF 파일과 DLL이 있습니다. 그걸 설치를 딱 하면 얘가 INF 파일이랑 아까 전에 HPA 테이블의 하드웨어 아이디가 일치하기 때문에 아 얘가 내가 기다리는 애구나라고 설치를 딱 합니다. 딱 하면 센서 디바이스로 딱 그렇게 딱 그 제가 만든 WDF 기반의 디바이스 드라이버가 잡히게 되고요. 얘를 하드웨어 연결을 아까 통해서 GPI랑 iSCSI 연결을 제 보드에다 해놓고 얘는 그 윈도우즈 10 그냥 데스크탑에서 잘 동작이 되는지 확인하는 어플리케이션. 그래서 기본적인 하드웨어와 어플리케이션의 통신이 잘 이루어지고 있고 제가 이거를 훅 들어봤을 때 데이터가 정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거를 IoT 코어, 얘는 데스크탑이잖아요. IoT 코어에다가 마이그레 그대로 소스를 그대로 해서 똑같은 설치를 딱 했을 때 동작이 잘 되고 암에다가 설치를 딱 했을 때 그건 이제 다음 주에 테스트 해보죠. 원래 어저께 하려고 했는데 이거 동영상 만들어. 근데 아마 잘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이 카스톡에는 라즈베리 파이에 연결되어 있는데 지금 모니터에는 데스크탑 환경이 떠 있는데 라즈베리 파이가 추가로 데스크탑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얘는 라즈베리 파이고요. 얘는 미노 인텔 보드. 크기가 굉장히 작죠. 여기다가도 제가 16기가 포트를 연결을 해가지고 윈도우즈 10을 설치했고 기본적인 디바이스 드라이버는 유니버셜 디바이스 드라이버니까 여기서 잘 설치가 되는 거를 제가 일단 확인을 해야 돼요. 확인을 하고 나서 IoT 디바이스로 가서 그대로 코팅을 하면 확인이 되는 거죠. 증명이 되는 거고. 거기까지 단계는 제가 했고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다가는 다음 주에 한번 해보려죠. 근데 아마 잘 될 것 같아요. 제가 GPIO 포트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단순하게 테스트했을 때 소스 땅 구성 없이 그냥 바이너리만으로 해서 했을 때 잘 되더라고요. 그래서 앱도 엑스팔링이랑 암 구별로 잘 되고 디바이스 드라이버도 유니버셜 디바이스 드라이버를 만들면 유니버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암이랑 엑스팔링이랑 다 잘 되더라. 현재까지 잘 되고 디버기는 윈디비지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일하고 있는 그 실리콘 밴더 리스트가 아마 여기에 이제 점점 더 한국 시도도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이 그리고 지금 퀄컴이랑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라즈베리 파이는 브로드컴 CPU를 쓰고 있죠. 자, 뭐 일단 이거 이미지를 만드는 건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주는 그런 OS 이미지만 쓸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직접 다 튜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튜닝하는 툴은 저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여기는 WRCD 툴로 이런 환경 설정들을 클릭한 다음에 빌드 버튼을 누르면 여기 환경에 맞는 FFU가 나오고요. 이 FFU로 아까 전에 제가 구운 것처럼 라즈베리 파이나 윈도우즈를 구우시면 되겠습니다. 툴 모형을 C 같은 거네요? 예? 윈도우 C 같은 거네요? 개념. 이미지 툴을 봤을 때는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이미지를 컴포넌트로 나눠서 이걸 구성을 한다. 그렇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사실은 IoT로 좀 더 많은 디바이스에다가 윈도우즈 유니버셜 앱과 유니버셜 드라이버를 해서 결국에는 이제 애저로 많이 연결을 하려고 그러는 거죠.
이거 나오면 이제 동영상이라는 거 이제 다 눈치채셨죠? 네. 그래서 얘는 그 라즈베리 파이에다가 스파크폰 날씨 웨더 붙인 다음에 이렇게 온도랑 습도를 추정을 하고 애저 데이터 허브, 엄청나게 큰 애저 데이터 허브가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주고 있고요. 이 친구가 지금 손을 댔을 때 온도가 올라갈 것이고 그 다음에 습도도 올라갑니다. 이 친구 습도를 엄청 높이더라고요. 다한증 같은 거. 그래서 어쨌든 얘를 딱 올려주면 애저의 데이터 허브에다 제가 올려주고요. 제가 손을 댔을 때 이렇게 데이터를 바로 확인할 수 있게. 얘가 지금 데이터 센터가 미국에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것도 1초 미만의 응답 속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가 클라우드 필터를 넣어놨어요. 그래서 30도가 넘었을 때 클라우드에서 나한테 알람을 줘라. 라고 해서 이렇게 알람을 이렇게 30도 넘었을 때 받고 있습니다. 얘가 지금 미국에 있는 데이터 센터인데 1초 미만으로 받고 있다. 그 말은 제가 여기서 비즈니스를 여기서도 할 수 있고 미국에서도 할 수 있다. IoT 디바이스 작은 걸로, 그렇죠? 그런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운영하고 있는 윈도우와 IoT 이야기의 페이스북이고요. 좀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뭐 최신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공유를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시간이 좀 됐는데 제가 약간 소프트한 것부터 좀 하드한 걸까지 다 말씀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혹시 어떤 쪽에서 다 일을 하시는지 제가 아니면 관심사가 어떤 건지 잘 몰라서 일단 준비를 다 한번 해봤고요.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기로 하고 앞으로 이 페이지 공유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